자, 안녕하세요. 박수영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중농주의하고 중상주의 학파의 이제 개별 사상가들의 특징을 이제 볼 거예요. 요 관련된 문제들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먼저 이제 중농주의 이제 하기 전에 그 관련된 책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니베르 교과서 179페이지 펴보세요. 자, 니베르 교과서 179페이지 보면 그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펴다 해갖고 유영원, 이익, 그 다음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그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농주의 학자들은 뭘 강조한다고 했죠? 실리를 강조했다고 했죠? 실리는 곧 뭐예요? 제도고,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토지제도거든요. 토지제도 개혁사상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다. 그래서 그 토지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정확히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79페이지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펴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신혜님부터 이렇게 쭉 읽고.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농촌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해 농민의 처지에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들을 경세치용학파라고 한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유영원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평생 농촌에 묻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단계 수록을 지었다. 유영원은 이 책에서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는 균전론을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양반 문벌제도와 과거제, 노비제도의 모순도 함께 비판하였다. 유영원을 계승한 이익은 성호사설 등의 저서를 통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익은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매호마다 영업전을 갖게 하고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균등을 이루어 나가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으로 노비제도, 과거제,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지적하였다. 정약용은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하고 독학사상도 적극 수용하여 사회개혁안을 내놓았다. 신유 박해에 연루되어 전남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지방행정의 개혁에 관한 농민심서와 중앙행정의 개혁에 관한 경세육보, 형법에 관한 흥흥심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토지제도의 개혁론으로 처음에는 여전론을 내세웠다가 나중에는 정전론을 현실에 맞게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전론은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작하여 수확량을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농장제도였다. 정전제는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정전을 편성한 다음 그중 9분의 1은 공존으로 정하여 농민에게 공동으로 경작하고 나머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제도였다. 자, 여기 내용 중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전제 내용이 좀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전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 오리지널 그 정전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고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걸 또 약간 시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용이 이제 주장한 정정제는 원래 정정제를 그대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재해석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하여튼 요거는 교과서 문장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농주의를 좀 보죠. 중농주의는 그 17세기 후반부터 해갖고 18세기 전반까지 이제 개혁 사상인데 이들은 이제 경세치용학파라고 해요. 결국 이 명만청초의 경세치용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경학 자체를 목적보다는 그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학파들인데요. 이때 경세라는 말은 뭘까요? 세상을 경륜하다. 그러니까 국가 사회 질서를 영위하고 정치, 경제, 사회활동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치용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적절한 제도와 이런 것들을 뭐냐면 개방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세치용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을 이용해서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세치용학파들의 전반적인 주장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이들의 주장 내용은 이제 중상주의하고 좀 비교해서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상업이 아니라 농업이죠.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제도 개혁이야.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요. 이를 통해 농촌사회 안정, 그 다음에 조세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폐단 시정. 그리고 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인이긴 남인인데 무슨 남이라고 했죠? 근기남인 계통이죠. 그리고 원시유학이나 육경 이런 것들을 재해석했다. 물론 이들도 성리학자들이야. 근데 이제 성리학을 플러스해가지고 원시유학이나 육경을 바탕으로 해서 좀 신축적으로 성리학을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토지제도의 개혁 방향을 이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중농주의, 중상주의 다 합쳐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신학자들의 토지제도 개혁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상적인 토지 개혁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전제, 여전제, 군전제는 지주전호제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실제 현실적인 토지 개혁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요걸 좀 현실화시키는 그런 토지 개혁은 뭐냐 하면 한전제가 있고요. 한전제라는 것은 이제 그게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있는데 상한선은 대표 박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한선은 이익 같은 사람인데 여기 책에 좀 약간 이익을 이제 뭐 그 어떤 데는 그 상한선으로 돼 있어요. 한국사 통로에는 포생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으로 돼 있는데 되게 다른 책들은 하한선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선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감조론이라는 게 있는데 감조론이라는 것은 서곡적이지만 제일 실질적인 방법이죠. 감조론이 뭐예요? 지대를 낮추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지대를 뭐 3분의 1이나 지금의 그다음 10분의 1, 또 18분의 1 이렇게 낮추면 그 지주대 토지 소유의 소유 욕구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토지를 값싸게 팔 것이다. 그러면 토지가 자연스럽게 분분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현실 개혁 방안을 이제 제시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유영원을 볼게요. 자, 유영원은 이제 중농주의의 선구자죠. 이 사람이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앞서 있어요. 17세기 초반인데, 이때가 이제 어느 시기냐면 현종 때 시기야. 현종 때 살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제학적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 통치 원리를 최초로 마련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용원이 무슨 일을 제시했다고 했죠? 반개수에서 실리. 그래서 실리를 제시해가지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 제도 개혁을 강조를 했고 특히 토지 제도에 맞춰갖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이용원의 반개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이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은 군전론이에요. 군전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부분은 이제 그 제가 한번 강의 시간 때 배우시고요. 여기에서 읽고 이 사람의 주장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예. 누구? 그 다음에 예. 매 농부 한 명당 점하여 1경을 준다.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두었다. 매 사경마다 군인 한 명이 나온다. 선비 중에 처음으로 지방의 학교에 공부하러 들어간 자는 2경을 주며 기숙사에 들어간 자는 4경을 주고 번역을 면제한다. 관리로서 9품 이상 7품까지는 6경을 주고 더해서 2품에 이르면 12경에 이르고 아울러 병역을 면제한다. 벼슬하는 자는 관직에 있을 때는 녹공을 받고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 있을 때에는 또한 그 농토를 가지고 생계를 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이 책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 이름이 뭐죠? 반개수록이죠. 요것도 암기해 두세요. 예. 예전에 그 노비 세습제 비판할 때 노비 종목법을 주장할 때 수록된 책이 반개수록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토지제도 내용이 군전론인데 여기서 읽어본 것처럼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관리, 선비, 농민들에게 차등 있게 재분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은 좀 신문제에 입각해갖고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한계가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하여튼 이걸 통해서 자유농을 육성을 하고요. 그 다음 토지를 나눠줄 때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죠. 뭐죠? 토지의 경작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국유화를 이제 목표로 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안정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본 게 선비도 뭐 한다? 일을 하면서 공부해라. 산업일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를 받은 대가로 뭘 해야 되죠? 군대 가잖아. 그러면 군사 조직과 일치한다. 이걸 농병일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시대 때 균전제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국가가 토지를 나눠주고 그 대가로 뭘 하는 거야? 조용조용 갖다 바치고 국방의 의무를 하죠. 부병제를 실시하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지의 쟤는 기준이 뭐냐면 결보제가 아니라 경목법이에요. 경목법은 토지의 절대 면적이죠. 네. 그것은 중국식 제도예요. 중국식 제도. 결보제는 뭐예요? 고려후기 때 뭘로 쓰였죠? 토지의 생산량. 그래서 결보제 대신에 그 다음에 경목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호구에 부과했던 여격을 토지에 부과했다. 그래서 일종의 도교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개혁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산업일치, 그 다음에 산업일치 교육제도와 농별일치 군사조직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분제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물론 이 사람 자체가 완전히 거기에서 탈피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한테 그 당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앞서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양반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뭘 비판했죠? 노비 종목법을 실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일천 집천을 비판하고 노비 종목법을 실시했다. 노비 종목법은 노비는 누구의 신분을 따른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죠. 그래서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에는 천역보다는 양역을 맡는 거죠. 그래서 양인 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형이 살았던 시대가 현종이었죠. 현종 때인데 현종 때 잠깐 노비 종목법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폐지됐다가 영조 때 확립이 됐던 제도죠. 자,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깔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내용들을 근거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노비 종목법과 관련된 내용을. 자, 근거편 1160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유용원의 노비종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356번을 보면요. 예. 자, 유용원이 노비종목법을 주장했던 것은 조선후기 때 이제 신분제가 해이해지면서 양역 인구가 이제 감소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감소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 신분보다는 경제력이 크게 작용되면서 양총 교원이 성행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노비인 남자와 경제력 있는 노비인 남자와 그리고 가난한 양인 여자들의 결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을 일천 집천에 따라서 다 노비로 만들면 어때요? 그 소생들 노비만 증가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국가유치원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 양인 수도 줄여주는 판에. 그러니까 이제 노비들 양을 만들어갖고 국가재정을 안정시키는 목적에서 이제 노비 종목법이 실시했는데, 자, 유형은 이제 노비에 대한 인권의 존중, 인도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노비 세습제와 비인도적인 박해를 반대를 했죠. 그래서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또 노비 종목법을 그 대안으로 이제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럼 노비 수가 점점 줄어들면 뭘 할 것이냐? 그 노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뭐냐면 노동력 필요하잖아요. 그건 뭘로 하냐면 머슴같이 고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 머슴 우리는 이거 노비 아니냐 그랬지만, 머슴은 노비일 수도 있지만 그럼 노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양반집에서 고용된 양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공노동,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를 고용해갖고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유용의 노비 그 개혁사상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뭐 다 읽기는 그렇고, 거기 이제 그는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한편으로는 노비의
노비제에 대하여 그처럼 열렬히 비판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비법을 개량해 불과한 타협안을 현실적 방안으로 제기하였다. 그의 노비법 개혁안에 의하면 현행 종목법대로 실시하되 공로와 재능 있는 자에게 특권을 주어 면제되는 길을 열어주며 점차 노비수를 줄이고 고용관계로 이행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종국적으로는 노비제의 철폐를 명언하면서도 이와 같은 타협책을 제기한 이유를 근거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법이 실시된 지 이미 오래되어서 풍속처럼 되어버렸으니 높은 양반관리나 선비나 할 것 없이 정부의 노비를 부려먹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조건을 지어준 다음에야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일시에 갑자기 개혁만 한다면 매우 수습하기 곤란할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그래서 이상 노비 종목법을 주장한 것은 뭐냐? 노비제도를 당장 개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장한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노비 종목법의 실시 배경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 근거에 나왔던 거죠? 기출에.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실시 배경. 조선 후기에 들어 신분제가 해이해져 양역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 사회인 신분보다 경제력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양천교원이 성행하였다. 특히 양녀로서 노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1669년 당시 서인 집권층의 양역 인구의 증가책으로 이 경우에 소생 자녀에게 종목법을 적용해 종량시켰다. 반면 반대파 남인은 노주 간의 분쟁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후 서인과 남인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종량과 환천이 번복되었다. 노예 양처 소생에 대해서 1669년에는 종량, 1679년에는 환천, 다시 1684년에는 종량, 1689년에는 환천 등이 되풀이되다가 1731년에는 종목법으로 확정되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해고 넘어가기 전에 지도서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도서 그 44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유형과 이의 토지개혁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제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유형과 이익의 노비제도 비판 부분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유형이 이제 군전제를 주장하고, 그걸 계승한 이익이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한전제를 주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각각 한 번씩 읽어보죠. 네. 조선 후기 농업에서 주요한 생산 관계는 지주전호제가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실학자들은 춘추전국 시대의 유학에서 제시한 왕도 정치론을 조선 후기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정천제의 정신을 살린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경세치용학파의 선구자인 유영원은 관계수록에서 국가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는 서주시대에 시행되었다는 정전제 이상을 살리는 방향에서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자, 여기는 좀 눈여겨볼게요. 정전제하고 우물정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딱 우물정제를 하기 힘드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나온 군분사상 있죠? 그 군분사상을 살려가지고 토지를 나눠준다. 그 의미에서 이제 현실화된 정책이 군전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유영원은 토지 부교세를 전제로 하여 농민장정 1인당 1경의 토지를 지급하고 선비와 관리에게는 2에서 12경의 토지를 차등 지급하자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균전제는 신분에 따라 토지 지급에 차등을 두자는 것으로 문자 그대의 균전제는 아니었다. 유영원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여 경세치용학파의 실학을 크게 발전시킨 이익은 중국의 정전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고 유영원의 균전제는 급격한 개혁으로 그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 대신의 이익은 유영원이 제시한 것과는 또 다른 균전제인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그의 한전제는 한 가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토지를 영업전으로 하고 그 밖의 토지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익이 주장한 한전론은 아무리 가난한 한 농가라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영업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팔지 못하게 하는 점진적인 토지계도 개혁론이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유형과 이의 노비제도 비판 447페이지 읽어볼게요. 유영원은 노비제도에 대하여 깊이 고찰하고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며 나라도 우리나라이고 백성도 우리 백성이니 어찌 그 사이에 따로 노비를 만들어서 우리 백성을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노비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본래 죄를 범한 자를 노비로 만든 것이 노비제도의 기원인데 죄를 지어 노비가 된 자라도 그의 후사에게까지 형벌을 주어 노비로 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여 노비 세습제도의 가혹함을 비판하였다. 이익은 우리나라의 노비법은 일찍이 천하에 없었던 것으로서 한번 노비가 되면 대대로 그 괴로움을 받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노비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노비제도를 현실적으로 폐지하지 못한다면 매매하는 일만이라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악패로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기교, 승령, 게으름을 지적하였다. 예, 요걸 이제 이게 6조입이라고 하죠. 6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비제도도 당장 그 노비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 불가능하고 다만 노비의 매매를 금지하자.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예. 그래서 이제 유영원이 주장한 게 현실적 개혁은 노비 종법인데 반해서 이건 노비 매매 금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비 매매 금지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노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겠죠. 예. 누구하고 약간 비슷하죠? 예전에 왕망. 왕망 기억에 노비 매매 금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익하면 왕망 이렇게 연결시키면 금방 에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되게 중농주의 학파들은 그 신분제도의 개혁을 되게 주장해요. 근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걸 점진적으로 없애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신분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각 그 시험제 신분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보충 자료로 이렇게 이제 실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조를 해두세요. 나중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을 보죠. 자, 이익은 이제 한전제를 주장했죠. 하한선. 그래서 있는데 이익의 대표적인 저서가 뭐예요? 그 성어사설이죠. 성어사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호역에 한전론을 주장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어사설에서 천리, 만물, 병사, 인사, 시문 5개 부분을 분류하고요.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실어놓으면서 비판했던 내용이 성어사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익의 학파를 이제 성어학파라고 하죠. 예. 성어학파는 2개로 나누죠. 이건 뭐예요? 적극적인 이제 서학을 수용했죠. 천주제야. 그래서 정여운 쪽은 서학과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학파고 이걸 성어자파라고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제자였던 안종복 같은 경우에는 그 서학을 거부했죠.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 거부했는데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것들을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이 학파는 성우파라고 해요. 예. 자, 2가지 흐름으로 나눠지는데 자, 그래서 성어학파의 이제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좀 더 얘기하고 토지제도 보죠. 자, 토지제도는 이제 한전제라고 하는데 한전제는 과거역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주전원제를 당연히 없앨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 개혁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없앨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전제고 한전제 중에 하한성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좀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전전제 이성적이고 유연의 군주전제 너무 급진적이다. 그래서 이거 신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제시한 게 한전론인데 한전론은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여기 편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최소한을 설정해줘. 그래서 이제 하한선 설정하고 이걸 이제 그 하한선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전이라고 해요. 영업전. 영구히 가질 수 있는 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영업적 이상으로 더 많이 갖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뭐,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하한선 밑에 있는 영업전이 부족한 사람은 살 수는 있지만 자기 토지는 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업전 더 이상,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이거는 팔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토지가 균등히 소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토지 분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 개선 방법이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6조를 제시했죠. 그래서 나라의 빈곤과 농촌의 비패는 양반제도, 노비제도, 그 다음 과거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때문에 시정을 주장을 했고요. 특히 노비제도에서 지금 당장 없애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뭐요? 폐지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노비 매매를 금지를 하고 그 다음 노비 세전법을 금지하는 거야. 노비 세전법이 뭘까요? 네, 세습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없어지게 되죠. 노비제도가.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당론이나 여기 안 나왔지만 그 분당론을 제시해갖고 양반이 증가하는데 간직은 일정하기 때문에 분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반수와 특권을 제한을 주장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이익하고 하면 화폐 정책과 관련되고 뭘 또 주장했죠? 패전업, 상공업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 너무 발달하면, 유통경제가 발달하면 농업이 피폐해진다. 이익 같은 사람이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을 보죠. 정약용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별표 한 2개 쳐놓으세요. 이 사람은 이익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익의 뜻대로 또 이익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사업뿐만 아니라 이익이 비판적이었던 천주교도 받아들였어. 원래 그 한때 또 천주교 신자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농주의적인 어떤 측면도 있는데 특이하게 또 뭐냐면 중상주의 측면도 있어요. 농업을 중요시하면서도 뭘 또 강조해요? 상공업 진흥도 강조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18세기적인 어떤 중농주의 세계관과 19세기의 어떤 북학파, 중상주의적인 어떤 거가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18세기와 19세기를 연결하는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죠. 이 정약용은 그 젊었을 때 이제 정주의 개혁 정치에 참여했고, 그 다음 수원성 건축에도 참여를 했죠. 그래서 거중기나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이제 이용해가지고 수원성을 단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학기 때 쫓겨났어요. 신유학기 때. 순조 1년에 신유학기 때 쫓겨나갖고, 그 강진호 유배가 돼요. 그래서 강진호 유배에 대해서 이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진은 원래 이제 정약용의 매가가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 유배에 가서 이제 초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 양성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막대한 그 책을 쓰죠. 공동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책이 많아갖고 나중에 1930년대에 그걸 다시 전집으로 만든 게 여유당 전서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 초당이라는 거 가보면 거기 초당이 원래 뭐예요? 예. 거기 기아로 돼 있어. 예. 근데 그 기아가 아니죠. 초당은 이제 뭐냐면 이게 뭐지? 지풀인가? 초가집이죠. 예. 초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기아로 돼 있는데 자 하여튼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학의 집대성에서 성공학파의 경학적 기초에 논언의 북학사상을 수용한 사람이다. 저서도 되게 많이 남겼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요 사람의 저서를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유당 정서가 나오는데 아까 저 여유당 정서는 1930년대 조선 운동할 때 이제 그 시작을 조선 정치로 이제 파악하면서 만든 뭐냐면 책이죠. 그래갖고 정약용의 책을 이제 묶어놓은 건데 거기 안에 보면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해통이야. 마가해통은 뭐냐? 마가는 그 마진을 말해. 마진은 뭐예요? 마진은? 네? 마진은 보통 진짜가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부스러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진이라고 해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유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 두 개가 있었어. 홍역과 그 다음에 천연두죠. 예. 그래서 홍역을 말하는 거야, 지금 마지는. 여기는 마지는 홍역을 말하고 천연두가 아니에요. 홍역은 지금도 있죠. 어느 때 한 번씩 다 겪었잖아. 예. 그래서 홍역이 지금은 그냥 쉽게 없앨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을 되게 높이는 그 병이었나봐요. 그래갖고 이제 정영홍도 어렸을 때 홍역을 얻어갖고 사경을 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몽수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공업자나, 그래서 이 이몽수가 했던 치료법을 마진기방이라는 그 치료법을 자기가 정리를 했어요. 이 책이 뭐냐면 마가의통이야. 마가의통.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거 천연두하고 관련돼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야. 천연두는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하죠? 마마, 두창, 그 다음에 이제 두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연두와 관련된 내용들은 마가의통 부록편에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가의통 책보다는 그 부록편에 신종 종두기법이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러 종두법이 나오는데, 종두법은 뭐예요? 종두법은 언제 처음 개발된 거죠? 상해에서 개발되냐 아니거든요. 처음 했느냐? 중국에서 개발된 거야. 그래서 종두법 보면 수모법이라고 하고 두창 환자의 회복 딱지를 가로로 만들어서 물에 개어가지고 손에 적신 뒤에 콧구멍에 이렇게 넣어요. 그럼 얘가 약간 아른다면 낫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목법이라고 두창 환자의 그 피부 딱지 있죠? 그것을 가루를 물에 적시지 않고 곱게 갈아가지고 호흡시켜. 그러면 얇게 아른다면 어때요? 면역력이 기르시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창법이라고 해서 두장법이라고 해서 두창 환자의 고름을 실로 묻혀갖고 상처를 내갖고 애한테 이식을 시켜. 그러면 애가 그걸 하고 약간 아른다면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극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두법인데, 우두법은 이제 소의 종기 있죠. 소의 종기인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제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우두법은. 그래서 제노가 보니까 소를 키우는 그 아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천연두도 알지 않는 거야. 그걸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소의 종기, 그 우두를 만지는 과정에서 약간 앓고 그냥 천연두 앓는 거야. 그걸 보고 백신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지금 천연두 백신이죠. 예전에 그 불주사하고 맞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주사 맞은 세대는 이게 지금은 안 맞거든, 얘들? 근데 저 때까지는 좀 맞았어. 그래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맞은 걸로 기억이 나요. 불주사. 그래서 안 맞으신 분들 많죠? 예. 근데 이게 불주사를 맞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천연두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 죽였던 병이 지금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천연두균이 지금 있긴 있어요. 어딨냐면, 병원인가 하여튼 국가 기밀시설에 있어. 왜냐면 그거 왜 남겨줬냐면, 보관용으로. 근데 나중에 사용한 무기를 사용할 때 이게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거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널리 확산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러니까 백신도 별로 없어, 지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그 천연두 만약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아났는데 80년대 중후반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야 돼. 백신이 널리 이제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상당히 없어진 병이에요. 자, 그럼 우두법이 그냥 우리가 우두법, 제도의 우두법 이거 언제 소개됐죠? 구원말 때 들어와서 이제 널리 퍼졌잖아요. 네. 근데 지성형에서 근데 이미 이때부터 정형은 우두법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미. 그래서 여러 그 종두법의 기법들을 알려줘, 이 책에서. 그래갖고 그 중에 하나가 널리 이제 나중에 사용 우두법이었다. 그래서 마가의통보다는 마가의통 부록이었던 신종 종두기법의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이유도 있다고 했죠. 그 예전에 정영홍이 그 애를 낳는데 3-4명이 뭘로 죽었냐면 천연두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반들이 상당한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병원이 많은 곳도 있고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약국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알고 있어야지 자기 자식과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의학 지식이 상당히 많았다.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그 외에는 이제 그 삼포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이건 좀 얘기하죠. 삼부작이 돼갖고 이제 1포 2서라는 게 있죠. 목민신서, 그 다음에 경세육포, 흥신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신분관하고 이제 그 직업관을 보면 양반제 폐지를 주장해요. 양반제 폐지. 이거 사족도 농사와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된다. 그래서 양반 군역부담을 창성하고요. 유생은 사회 좀이고 도포에는 도덕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뭐 지금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 사람 또한 친구이 뭐죠? 양반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양반 자체를 비판하는 것 자체도 그 당대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게 말해도 거기 그 사람의 목민신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아전이 건방지게 어디 양반 행사를 해나 비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그 신분관을 버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당대보다는 좀 앞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산업공사의 평균적 직업관, 정업농과 기업농. 그래갖고 그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분홍을 적극적으로 그 국가가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배운 기술들은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기회론을 주장했어. 이거 벌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 기회론은 뭐냐면 그 인간이 동물과 구별될 수 있었던 건 뭐죠? 뭐 동물처럼 빨리 달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나 이런 사람들 좀 날카로운 그 발톱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짐승의 제일 윗대가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인간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책에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영조가 이제 행차할 때, 수원 행차할 때 배다리를 건설했어. 그래갖고 이제 배다리를 건설해서 했고, 그 다음에 수원성 축조에 이제 그 고공도성 집성에 있는 장대지의 기기도를 참조해갖고 뭘 만들었냐면 거중기를 사용했어요. 이 거중기는 그 소형세자가 이제 한번 그 가지고 와서 이제 바쳤는데 거절했거든요. 인조가. 하여튼 그 거중기를 사용했는데 물론 거중기가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딱 한 대만 있었다고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이제 예전에 이거 관련된 내용인데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출문거 1192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1190페이지 있네요. 1190페이지에 보면 그 기회론의 원문이 되어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되실 때 1192페이지에 보면 그때 이제 정영홍이 만든 거중기, 노옥로,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이제 그 뭐냐면 제작 기구들이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보면 수레바퀴에서 유영고라는 수레바퀴가 있어. 그래서 이 유영고가 이제 그 만들었다 한 10대 정도 만들었다는데 유영고도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때에서 수원송에서 이제 동원했던 다산 정영이 만들었던 걸 써라. 그러면 거중기, 농도, 유영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외워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427번. 예, 1192페이지요. 거중기, 농로와 함께 다산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새로 고안한 발명품이다. 기존의 큰 수레는 바퀴가 너무 크고 투박해 돌을 싣기 어렵고 바퀴살이 약해 부서지기 쉬우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또 썰매는 몸차가 땅에 닿아 밀고 끄는데 힘이 들어 이 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약용이 밝힌 유형거의 제작법과 사용법에 따르면 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 이거요? 예. 바퀴가 재래식 수레바퀴보다 작고 바퀴살 대신 서로 엇갈리는 버팀대를 대 바퀴가 튼튼하다. 바퀴와 짐대 사이에 반원 모양의 부품인
때 수레 바닥의 높이가 높고 수레가 앞뒤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저울의 원리를 이용한 복토는 수레의 무게중심을 평형으로 유지시켜 수레가 비탈길에서도 빠르고 가볍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화성 축송 당시 정약용이 만든 유형권은 총 10대인데 실제 정약용이 의도한 대로 작동되었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수레의 정확한 모습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 수레 100대가 324일에 걸려 운반하는 짐을 유형권 70대로 154일 만에 운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유형권의 성능을 짐작할 수 있다. 예.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아, 아닌데요? 아, 예, 왜 그러세요, 근데? 예. 예. 아, 그거요? 지금, 뭐야, 개론, 여기 토론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그러는데요? 예. 조금 있네. 그 도곡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합의차 지금 연락이 온 것 같아. 강의실 빌 때. 아씨. 박지아님은 핸드폰 만나고 해가지고 깜빡했어요. 네, 그 사람 이름으로 들렸거든요. 여기 지금 불안한데? 수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죠. 자, 여기 보면 걸리면 어떡해? 괜찮아요. 이렇게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예. 저기 뭐야? 갑자기 뜨끔해가지고. 다 읽으셨죠, 아까시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를 이제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목민신서, 경세유포, 흥신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목민신서는 이제 뭐냐 지방행정개혁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목민관이라는 것은 수령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간이 훈계할 목적으로 수령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쭉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자기가 떠날 때 송독부에 세우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태임 시에는 특선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인간 시에는 고맙다고 인사하지 마라. 그 임금만 배양하고 곧바로 내려가라.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민관이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놨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경세유포인데, 이 경세유포는 뭐냐면 이제 경세유계라는 내용들을 올렸는데 표라고 적었으니까 누구한테 올리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임금에게. 근데 임금에게 올리다가 이 사람이 신효받기 위해 강요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잠시 보류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리다가 신효받기 때 받기 이후에 잠시 보류한 포문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경세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 개혁 내용과 이용감을 설치해서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을 수용하자. 그 다음에 지방에 부유한 농민들, 그러니까 오늘날만 경영 분홍 같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해서 이들을 알고 있는 농업기술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주장한 게 정전제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흥신서인데, 흥신서는 뭐냐? 그때 흥이라는 것은 신중하는 거예요. 신중하고 신중해서 결정해라. 이것은 뭐냐? 현정에 관한 것인데, 법을 처리할 때, 나름대로 이게 법을 한번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서 해라. 그래서 법의 융통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법의 융통성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어놨고요. 일종의 판례집이에요. 판례집.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론이라는 게 있어요. 삼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논문집이 이제 있는데 그 논문집 내용이 그게 이제 원론, 탕론, 전론 이렇게 있는데 원론을 먼저 보죠. 원론은 그 원목이라고 해요. 원목.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주로 지방 수령관들이 이게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백성을 뭐냐면 그가 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수령들이 이제 백성들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교생되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자는 백성에 의해서 존재하며 왕의 권력은 백성들로부터 나온 거다. 또 왕은 백성들끼리 약속에서 추대받는다. 자, 이건 뭐냐면 여기 탕론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건데 만약에 백성들 추대받는데 이 사람들이 황제가 그러니까 천자가 백성들의 명을 받지 않고 하늘의 명을 받지 않고 지 멋대로 정치하여 그럼 어떻게 되죠? 갈아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자 추대설, 천자 교체설 주장하죠. 상당히 혁명적인 사고 방식이야. 이거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그 당시 룰스의 즉 주권 재민론, 사회개혁론하고 유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 시대 때 항저우의 명의대방론도 있어요. 그 명의대방론에 이제 천자 추대설, 그 다음에 이제 교체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요거 이제 뭐냐면 내용들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 원론하고 탕론에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론에는 뭘 주장하면 여전제를 주장해요. 여전제. 예. 그래서 여전제 주장하고 여전제가 현실에 좀 맞지 않으니까 좀 주장한 것이 정전제죠. 정전제.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대관이 이게 학생들끼리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예, 저희가 저희 중국대 자산품 시설팀인데요. 예. 저희가 대관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예. 저희가 이건 아무리 봐도 저희가 학생들끼리 하는 스터디가 아니에요. 예. 그럼 나갈게요. 예, 외부 대관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이걸 봤었어요. 예. 근데 학생 학번을 이용해서 외부인 대관 하신 거고 명백하게 강의를 촬영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끝낼게요. 이거 저희가 사용하시면 원래 외부에 대관하시고 사용하시면 시설비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럽니다. 이 상황 나쁘지 않은 말이 아니라 나쁘지 않은 거 아닌데 저희가 일단 사진 하나 정도만 찍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설비를 따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네, 제가 그럼 시설비 한번 빌리는데 얼마예요? 저도 정확히 금액은 잘 모르고요. 네. 저도 그걸 대관하는 분은 이제 저희 과장님들 따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하는 정도. 그러면 알려주시면 제가 정식 절차 받아가지고 돈 내고 빌릴게요. 사진만 찍고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죄송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재 잠시만요. 여기요. 혹시 어디서 하시나요? 여기 저기 북소년 사회과 카페라고 해서 인고 준비하는 거기서 하거든요. 그 컴공 학생이 여기 계신 건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빌린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만약에 절차를 알려주시면 제가 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정식 절차 받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 번호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들켰네요. 자, 이렇게 어렵게 좀 도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강의 듣는 분 중에 좀 강의실 빌릴 수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게 진짜. 여기 동국대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 이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어디까지 했죠? 여전제까지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토지제도 보죠. 토지제도.
자, 토지제도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상업적 이윤과 경영 방식을 이제 전제해서 토지 수확의 공정한 분배 이런 것들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학원 해석 부분에 보면 기출 사료가 있거든요. 예. 그거 자주 나오는 거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한번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를 갖고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골짜기와 시냇물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하여 경계를 삼고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1여로 한다. 1여마다 여장을 두며 무릇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여민들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5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치는 세와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일수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전론인데 그 여전론의 그 여자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여왕이라는 말 있죠. 여왕 문화. 그래서 여자가 그 마을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 마을 주민들이 여장의 지휘 아래 그 공동 경작하고 노동력에 따른 소득 분배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 경작한 다음에 여장의 몸으로 이렇게 좀 떼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노동력에 따라서 이제 소득을 분배하는 제도인데 이건 토지는 공동 소유하고 또 경작은 공동 경작을 하죠. 공동 농장 제도다. 그리고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적용된다. 경자 유전이라는 건 뭐죠? 토지를 경작한 사람이 땅을 갖는 거죠. 네,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안에는 신분제 폐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주제 폐기뿐만 아니라 신분제 폐기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능력과 노동력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어떤 사회주의 경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본주의에서 뭘로 넘어간다고 했죠?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노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정전제를 보죠. 정전제는 여전론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좀 현실적 방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정전제죠. 경세 6호에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정전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맹자의 정정론이 아니에요. 맹자의 정정론은 뭐예요? 땅을 우물정자로 9개 나눈 다음에 나머지 8개는 나눠 갖고 거기 그 중간에 있는 땅을 공전을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정전제라고 하고 주나라의 조법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정전제를 재해석한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재해석하면 보면은 그 보유 노동력과 보유 노동량의 양과 질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해요. 그래서 8인 가족에게는 100亩, 그 다음에 부부 2인 가족에게는 25亩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토지 국유화를 추진하는데 먼저 이제 토지 국유화를 어떻게 시키냐 하면 지금 당장 모든 땅을 다 뺏어가지고 국유화하자는 건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왕실의 소유토지나 그 다음에 각급 강청의 소유토지 등을 국유지로 먼저 해서 정전을 편입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일반 민전들을 토지들을 뭐냐면 이제 조금씩 사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또 사들일 때마다 또 나눠줘요. 토지 그 노동력에 따라. 그러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국가 토지가 되고 그리고 이걸 다시 나눠줌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지주제가 폐지되고 자장농이 육성이 됐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그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정정제가 아니라 이 정정제는 재해석하는 정정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 지도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지도서 44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그 446페이지에 보면 적용의 토지제도 개혁론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정약용은 젊었을 때인 정조 때 작성한 전론에서 그의 이상적 토지제도 개혁안이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여전제는 30가구를 일렬로 하여 마을 주민들이 여장의 지휘하에 공동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제도였다. 이 여전제는 토지의 공동소유, 공동경작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공동농장 제도였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양반들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정약용은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 소유를 할 수 없도록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상인과 수공업자는 독립되어 여전제와는 관련이 없도록 하였고 양반도 직업에 종사하여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 상업교육 등에 종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정약용은 선비들이 이용 후생을 위한 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전론보다 약 20년 후인 순조 때 기양살이를 하는 동안에 저술한 경세유표에서는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이는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정전을 편성하고 그 중에 9분의 1을 공전으로 만들어 조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자는 것이었다. 또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는 농민의 공동경작으로 생산하자는 것이었다. 이 정전제는 여전제보다는 현실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궁극적인 개혁 방안은 여전제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전제 내용도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9분의 1로 나눠갖고 하는 건데, 이것도 틀린 내용이야. 맞는 내용은 어디 있냐면, 저기 한국사 특강, 구특강 있죠? 구특강에 보면 그 2부에 토지제도 개혁론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 다음 포셈에 있죠? 포셈에 있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넘어갈게요. 중상주의. 자, 중상주의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지도서 181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상호준수의 개혁론을 펴다 부분 있죠?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8세기 후반. 교과서 말씀하시죠. 교과서. 교과서 얘기하는 거. 어떤 교과서죠? 니베드요. 니베드인가? 잠깐만. 니베드 180페이지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펴다 18세기 후반 상공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나타났다. 주로 노론 출신이었던 이들은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부국 광변과 이용 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을 북학파 또는 이용 후생학파라고 한다. 북학파의 선구자인 유수원은 사회개혁안을 기술한 우서에서 토지제도의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공상의 평등과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첨예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잉화정론과 의산응답을 저술하였다. 홍대용은 기술혁신과 문벌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지조설과 무한우주론을 제시하여 사대부의 중화사상을 비판하였다. 박지원은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농업에서는 영농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박지원은 농업기술과 농업정책을 다룬 관홍소초에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또 그는 청에 다녀온 경험을 11개 담았고 양반전, 호질, 허생전 등 체면에만 얽매인 양반들을 풍자하는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서대 출신의 박재관은 박지원의 문화에서 이덕무, 유득공 등과 실학을 연구하였다. 박재관은 청에 다녀온 후 저술한 북학위에서 청의 문물의 적극적 수용,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신분제 타파 등을 주장하고 농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였다.
자, 거기에 이제 중상주의 이제 학파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중상주의는 이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인데, 보통 이용후생학파라고 하죠. 이용후생이라는 말은 그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하게 하여 백성들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그래갖고 이제 후생학파라고 하는데, 주로 노동학파들, 노동학파들은 이제 주로, 노동들이 이제 주로 이제 했던, 개혁론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 문제는 농업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산력 증대시켜서 완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지주조를 인정하죠. 그리고 상공업 진흥시켜 고국을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이제 중상주의자라는 걸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상주의의 선구자는 누구냐면 유수원이에요. 유수원. 그래서 18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중상주의 학자들은 노동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예외적으로 유수원은 소원 출신이에요. 소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북학파의 생각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좀 약간 다른 점도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나온 사람들은 이제 북학파라고 하죠. 네, 박정을 중심한. 지금 유서원의 내용을 좀 볼게요. 유서원은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우서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원이나 모모를 문답 형식으로 해갖고 서술을 한 거거든요.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이 농업론, 토지대역 개혁보다는 농업의 생활적 경험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확산시키자. 우서가 예전에 한번 상업적인 농서로서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신분관과 지역관을 보면 분벌 폐지를 주장하고요. 그 다음 학교제도, 과거제도, 관리 등을 등용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죠. 그래서 신분이 아니라 재질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그 관리를 기용을 해야 된다. 선비는 신분이 아니라 직업 관리로서 개편해야 된다. 선비는 신분적 개편이 아니라 직업 관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공사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를 주장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상주의 학자들은 중농주의 학자들보다 신분제에 대해서 되게 급진적이야. 자, 그러면 상업관을 보죠. 상업관은 상인 간의 합작을 통해서 자본 합치는 자본을 서로 합쳐가지고 경영 구면을 확대하고요. 규모의 경제를 이제 실현하자는 거죠. 상인의 생산자를 고용해서 생산과 판매를 주관하자. 그런 얘기인데 상인들이 생산자를 고용해요. 이렇게 해야지 맞죠? 상인들이 좀 고치시고요. 그래서 상업자본을 육성하자.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쭉 밑에 있는데 물자와 낭비와 가격 조작을 방지해서 상업활동 국가가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가사 같은 상업세 징수기관을 설치하고 그걸 통해 국가재정의 수익을 증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화폐 유통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상점 개설, 우마차 이용, 강업, 수공업, 수산업, 가수업, 목축 같은 걸 증산을 하자. 예. 근데 이 사람 좀 특징이 뭐냐면 도고는 반대했어요. 도고를 반대하고 이 도고가 이제 그 당시 18세기 후반에 이제 상공업할 때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비판하면서 이것을 누가 통제하자는 거야? 국가가 통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물자와 낭비와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격 조작은 도고를 반대하는 거예요. 도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홍대영을 보죠. 홍대영은 요즘에 최근 많이 나오는 거죠. 별표 두세 개 쳐놓으세요. 2개. 이 홍대영은 뒤에 이제 설명한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과 함께 연안학파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박지원보다 홍대영이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리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박지원이 좀 성격이 호탕하고 뭐냐면 좀 적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실제 리더는 박지원이야. 그래갖고 연암학파라고 해요. 예. 홍대영은 좀 나이는 많지만 조용해요. 성격이.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긴 하는데 이 사람은 노동 명문가 출신으로서 이제 1765년에 청을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마 결륜이라든지 의산문답, 담원 연기 같은 것들을 저술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데 그러면 뭐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뭘 주장하냐 하면 성인 남자들에게 이견의 토지를 지급하고 병동일치의 군대 조직을 이제 제시됐죠. 그리고 놀고 먹는 선비들의 생산활동을 종사하고 교육 인재 등을 주장하는 등 사회개혁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요때 균전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제 홍대영 같은 게 이화경련에서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여기 선비들이 왜 놀고 먹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천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미천한 출신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관료 등용해야 된다. 대단한 그 신분제도 개혁안을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담원서라고 있는데 담원서는 이제 그 홍대영의 뭐냐면 그 문집이야, 문집. 홍대영의 그 호가 담원이거든요. 예, 그거랑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상문답을 보자. 의상문답 별표 2개 쳐놔야 되겠죠. 자, 의상문답은 뭐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자, 언어과문 보면 이게 이제 그 공항성이 있고 이게 책문이 있다고 했죠. 요 부분에 의문효산이 있어요. 그 예전에 오녀산성 있는 부분에, 그래서 의문효산에 그 당시 이제 허자라는 그 조선 선비가 그 당시 이제 신원이라는 이제 의문효산에 사는 그 노인을 만나고 거기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일종의 소설체 형식으로 해가지고 소설이죠. 주고받은 대화를 소설 형식으로 이제 꾸민 것이 의상문답인데, 요때 이제 그 허자라는 인물은 누굴 대변하고 있냐? 고지식한 조선 성리학자를 대변해. 그리고 거기 의문산에 있는 신원이라는 사람은 선진 문화를 갖고 있는, 서구의 여러 가지 문화를 갖고 있는 그 개혁적인 사람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문답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버려지고 이런 근대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혁적인 책인데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서양의 과학 사상 소개를 기술하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을 이렇게 비판하고요. 거기에 보면 지구가 1주 회전한다. 자, 1주 회전한다는 뭘까요? 이건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것은 이건 자전이죠. 자전. 그래서 자전설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때는 자전이라고 하고 지전설이라고 했어요. 지전설. 네. 그 다음에 우주 무한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상당히 무한하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당연히 그 우주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의 중심, 어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탈피됐죠. 그리고 인간도 결국에는 그 넓은 우주에 지구에 살고 있고, 그 지구에 사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전에 인류가 다른 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또 비판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벌제도 철폐, 성리학의 극복, 그 다음에 하이간 탈피 내용이 나오죠. 하이간 탈피 내용.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주의 소용이라는 책을 써갖고 수학의 최적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삼각법을 이제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법은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 의상문답은 상당히 되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출분과에서 한번 그 관련 근거들을 한번 보면서 넘어갈게요. 기출분과. 자, 여기 보면 의상문답이 있죠? 1190페이지, 줄 425번. 거기 이제 홍대영의 의상문답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홍대영의 의상문답 1766년 영주 42년 60일 동안 베이징을 다녀온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사상을 토대로 쓴 책이다. 다만 손 내집에 보유로 포함되어 있다.
약 1만 2천자의 글로 실용과 허자 두 사람의 문답체로 되어 있다. 30년의 독서를 통하여 당시의 유학적 학문 체계를 모두 체득한 조선의 학자 허자는 60일 동안의 국경 방문에서 중국 학자들과 사귀면서 실망하게 된다. 낙심하여 귀국길에 오른 허자가 남만주의 명산 인물에 사는 운둔하고 있는 실용을 만나 학문에 관해 토론하는 형식의 글이다. 여기서 주인공 허자는 전통적인 조선의 학자를, 실용은 서양 과학을 받아들인 새로운 학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보면 인간, 금수, 초목 등 세 가지 생명체는 지, 가, 희 있고 없음이 서로 다를 뿐이지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여 인간 중심주의를 배척한다. 또한 주기론을 바탕으로 오행 대신 서양의 사원소론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여 낮과 밤이 생긴다는 지전설이 처음 동양에서 분명하게 주장된 것도 이 글에 쓰였다. 그 밖에도 인류의 기원, 계급과 국가의 형성, 법률 제도 등에서부터 천문, 윤력, 삼수, 과학, 지진, 온천, 조석, 기상현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를 담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435번을 볼게요. 1193페이지. 자, 435번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의상문답을 왜 썼는가? 그걸 이제 쭉 나왔는데, 17세기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조선이 이제 조선 중화주의라는 어떤 명분론에 사로잡혀서 청나라는 야만국이고 명나라의 제도는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조선은 중화의 정통이다. 근데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홍대영이 북경 여행을 가면서 이게 그 조선의 명분론이라는 것들이 조선 중화주의의 명분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홍대영은 이제 북경 여행 끝나고 나서 그 뭐냐면 쓴 책이 그 의상문답이죠. 그 의상문답에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허자라는 인물은 홍대영 자신이야. 그래서 이제 의상문답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 이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그 우주관이야, 홍대영의. 그 우주관은 탈지구 중심론인데, 그래서 예전엔 지구가 태양광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별들이 돈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 우주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그 한 개에 불과하고, 엄밀한 별도 아니죠. 네, 항성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별 속에 있는 그냥 우리 행성에 있는 하나의 지역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있든 그건 중심이고 결국엔 중국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우주관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와 연결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문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그 집에 그 농수각을 설치해요. 그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 중간에 섬을 만들어갖고 농수각을 통해서 밤마다 천문 영상들 뭐냐면 관찰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사회 전체에서 이제 기술 문화 장려, 그 다음에 신분제도 철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의 어떤 극복이 부국강병의 원천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제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지전설이죠. 지전설. 지전설과 관련된 내용 한번 또 근거편에서 찾아서 볼게요. 1192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홍대영의 이제 지전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전설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지전설을 처음 주장하는 사람은 홍대영이 아니라 김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주장했고, 홍대영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자, 거기 이제 김성문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줄 430번.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 후기의 학자 최초의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또 일정한 시기를 주기로 인류의 역사와 문명, 자연현상이 흥망성쇠를 되풀이 한다는 순환론적 역사 철학을 주장하였다. 역학도해를 저술했다. 공간은 청풍, 자 병영, 병여,
목포, 대곡 최초의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태양의 둘레를 선회하는 별들이 모두 제각기 궤도를 따라 선회할 뿐만 아니라 지구도 남북극을 축으로 하여 제자리에서 1년에 366회전 한다고 하였다. 또 일정한 시기를 주기로 인류 역사와 문명, 자연현상이 흥망성쇠를 되풀이한다는 순환론적 역사 철학을 주장하였다. 역학도열에 저술하였고 숙종 때 유일로 청거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1726년 통청 군수를 역임하였고 만년에 포천에서 살았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도서 447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447페이지 보면 이제 유수영과 홍대영의 신분제도 개혁론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인 유수원은 문벌을 폐지하고 학교제도, 과거제도, 관리등용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의 뒤를 이어 북학파의 홍대용도 문벌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양반들이 가난해도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놀고 먹는 무리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는 3인평등의 원칙을 바탕에 깔고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신분이 아니라 재능과 학식의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귀천의 신분이 제도적으로 고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홍대용은 3인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장을 펴지 못하였다. 네, 이게 이제 한계로 작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447페이지 밑에 북학파의 상공업진흥론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한번. 북학파의 상공업진흥론,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동무, 유덕공 등 북학파 실학자들은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에서 성장하면서 상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공업진흥, 기술혁신, 청의 선진과학기술 수용 등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들은 상공업진흥을 통한 부강경을 중시하고 화폐 유통과 수레 이용, 선박을 이용한 대무역의 확대,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 폐지를 통한 상업의 활성화, 숭업과 광업의 발달 등을 주장하였다.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도 특권 상업 및 내전 매석의 상업 활동을 반대하면서 상업세에 대한 증수를 목적으로 세무과세 설치를 주장하였다. 또 정약용은 중국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용감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동강과 철강에 대한 억제 정책을 정부가 완화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래서 그 이용감, 정약용이 주장 이용감 정도 외워두세요. 네, 기구 명칭. 자, 그래서 좀 치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할게요.